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말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이 조사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이 진술한 답변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양 전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지난 주말 이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은 워낙 떠들썩했습니다. 출석하는 그 모습 말이죠. 주말에 또 재소환됐고요.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주말에 9시가 조금 넘어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으로서는 출석을 했죠. 검찰 소환조사로.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검찰 포토라인은 서지 않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는 사실 저 자리에서는 많은 부분을 소명하겠다거나 오해를 풀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조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한 14시간 가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3시간 가량은 물론 본인이 진술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 3시간 가량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이건 이제 소환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전날 기록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하루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고 어쩌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2차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소환 조사와는 달리 검찰에서 두 번째부터는 비공개 조사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래도 조사 소식 자체는 알려지겠지만 네. 이게 뭐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날 14시간 30분 동안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산무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지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출석을 하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라고 하면서 오해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조사에 들어가서는 거의 뭐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했으니까 네. 이건 오해를 적극적으로 푸는 어떤 소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날 첫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워낙 많은 혐의를 한 40가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주요 혐의 이제 일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절차를 지연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좀 조사가 집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일본 측을 대리했던 김현장 변호인을 3차례나 만났던 자료들, 그게 네. 그냥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했었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진술이 이제 정리된 서류까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도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인 소명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 증거라면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 지금 뭐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실제 직권남용이라고 불법을 하고 재단을 할지 판단할지 아니면 부적절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뭐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여지없이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 대리인을 만났다. 그것도 3차례.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아니면 아랫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단순하게 보고를 받은 일이라고 했었는데 그 보고받았다는 것도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이른바 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네. 무료 법관들의 인사 비리 이런 부분들 처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결재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단순하게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날의 답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기준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수첩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국정농단 수사 때 그 안종범, 김영환 수석의 업무 수첩과 같은 파괴력을 지녔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 차장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박병대, 고영환 두 전직 대법관이고 전 법원행정처 처장들에 대해서만큼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아래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막힌 게 아니냐.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까지는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지만 또 이제 법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부에서 쭉 명령이 체계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있고 그거를 바로 그 어떤 뭐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행했던 그런 과정도 가능한 게 이 법원 구조거든요. 일반적인 네. 조직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원들의 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성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바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1대1 지시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또 법원 조직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규준 전 양형위원장의 수첩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됐었다. 그러니까 양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를 연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이러면 오늘 또 재소환된다고 하니까 검찰이 더 파고들 부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더 파고든다라기보다는요. 초기에 대비를 했던 어떤 예상 질문지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 부부장들이 각 부분들을 맡아서 이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소환 조사를 했었을 때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블랙리스트라든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네.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뭐 계속해서 똑같이 뭐 굳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은 모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네. 그런 답변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재판이나 다른 절차에 있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작업들입니다. 네, 뭐 결국 모든 관심은 이제 사법농단 수사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일 것 같은데 이미 법원 행정처장 그 두 전직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자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신병 처리 예상을 해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말씀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네. 검찰에서 재청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조직 자체가 일반적인 회사나 특히 이제 검찰처럼 어떤 상명하복으로 쭉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연결고리인가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그게 있다. 없이 네. 일이 처리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실질적인 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이 거론된 부분이 있고 또 확인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를 하는 거는 청구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된다면 그것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석희 선수를 죄송합니다.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원지검에서 심리 중인데 선고 기일이 잠정 연기됐다고요? 이게 이제 성폭행이 추가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혐의가 더해진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23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오늘이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일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14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폭행이라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형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행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성폭행도 있었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상으로 한 번 이 형사처벌을 한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뭐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공소장에 적힌 부분들이 단순하게 폭행했으면 그친 게 아니라 그 폭행이 성폭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좀 미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성폭행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뭐 공소장 현재 공소장에서 빼고 별도로 기소를 하거나 네. 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고 기일은 좀 미룬 겁니다. 예. 네, 지금 특별수사팀도 꾸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더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심석희 선수에게 자행한 혐의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한 17명 정도 경찰에서 굉장히 대규모 수사팀을 예. 꾸민 거죠. 일단은 진술에는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이렇게 수사팀을 꾸몄는데 진술만 가지고 기소나 처벌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한 주변의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정황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당시에 지금은 일단 뭐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사용했던 태블릿 PC 같은 데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더해서 만약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추가 피해 자체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하나의 또 정황 증거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전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지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조정고치를 엄벌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2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원을 하지 않으셔도 뭐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선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만도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7살인 미성년자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 뭐 법을 떠나서 저부터도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 많은 국민들의 분노 같은 것들이 물론 아직 이제 사실로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지금 조전 코치 측은 일단은 성폭행에 대해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들이 좀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고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만 두고 있는 건데요. 저도 여기서 아직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만은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한석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가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보면 의도치 않게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심 선수에게도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뭐 조재범 코치 측의 입장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부분에 있었으라면 뭐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런 머리로 재판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탁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증언대로라면 성폭행이 시작된 당시 시기를 따져보면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다. 17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예. 가중처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 자체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까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한 기본형이 7년에서 8년 정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돼서 시작하는 걸로 형벌이 적용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지금 체육계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이번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정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재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곧장 다시 또 스포츠계로 복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포츠로 복귀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여전히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르텔이 만들어져서 그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 두고두고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피해를 입고도 아무 말도 못했던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오늘도 보면은 뭐 빙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오전에 어떤 언론에서 유도에서도 그런 예. 얘기가 나왔고 또 빙상계 내에서도 좀 젊은 빙상인 연대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을 호소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면 그건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문체부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늘 이런 일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